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코스닥의 열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로 벌써 8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인데 에코프로는 상승세를 멈췄지만 시장에 또 다른 온기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든든한 세 분의 경주와 기수와 함께 알아보죠.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코스닥 거래 대금이 코스피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코스피 상위주들은 지금 뭐 거의 괴멸 수준이긴 하던데 오늘 시장 좀 짧게 한 줄 평 들어볼까요? 평론가님부터 들어보죠. 네, 뭐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많이 계속 오르고 있긴 한데 여전히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코스닥 전체의 훈풍으로 봐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뭐 다 인정하시겠지만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맞을 것 같고 이제 네. 에코프로가 이제 대표적으로 항상 얘기가 되고 있는데 뭐 거래량이 워낙 압도적이었는데 오늘 들어서는 조금씩 또 이렇게 꺾이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미묘한 변화긴 하지만 뭔가 분위기는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2,600선 언저리에서 계속 방향성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다음 주 FOMC 결과 뭐 결과는 이미 나온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차원에서는 FOMC 때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사님. 그냥 계속해가지고 숨고르기 장세의 어떤 흐름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는 제가 좀 우려했었던 거는 갑자기 돌발적으로 급락하는 종목들이 꾸준히 나온다 했었는데 네. 이번 주에는 그게 좀 비교적 적었고 물론 나오긴 했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도 현대글로비스가 갑자기 급락을 해가지고 네. 19만 원대 후반에서 18만 원대 중반까지 떨어진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고 네. 그 안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대표주 성격의 종목들 핵심 지금 그 업종에 들어가는 것들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측면에서 FOMC 직전까지는 계속 숨고르기를 좀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 지난주하고 좀 다른 거는 이후부터는 조금 주식 비중을 늘려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마 요즘 장을 보면 그런 생각이 잠깐 듭니다. 호재에는 상당히 민감하고 또는 과하게 반응을 하고 악재는 상당히 둔감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예를 들어서 다른 쪽으로 한쪽이 수급이 몰리면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또 점심때는 오후제게 되면 낙폭을 좀 좁히고 있습니다. 종목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보통 시세 기준으로 일중 10% 이상이 하락을 하는데도 다음날 되게 되면 다시 오르는 상황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배터리만 많이 또 반응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또 반도체 관련 HBM 관련주의 움직임도 좋았고 약간 주춤했던 어제부터 조금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쪽이라도 매수가 좀 들어왔었는데 물론 개별 재료 하나하나 매매는 다릅니다만은 그제와 어제는 코스닥이 상승하는 종목에서 1,000개 이상의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나름 상승 하락비가 좀 맞아지면서 지금 코스닥의 이 광풍을 과연 누가 언제 멈출지가 궁금한 게 아니고요.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더 궁금한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오늘 들려오는 소식들부터 좀 간단히 정리하고 시작해 보죠. 반도체 파운드리 1위죠. TSMC가 2분기 매출과 순이익 두 자릿수 하락했다라고 하는데 AI 수요가 좀 받쳐줄 줄 알았는데 말이죠.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하락을 해야 정상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실제적으로 지난 2분기 예상치에서 6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삼성전자 전체 반도체 DS 부분에서 한 3조 원대 이상의 적자가 나왔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TSMC는 2분기 순이익은 한 23% 정도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좋게 나왔는데 제가 CEO 발언 한 5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제 AI 분야에 대해서 공급 부족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도 일정 부분 엔비디아 물량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슈도 많았었는데 엔비디아 측에서는 일단 24년도 말까지는 AI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역설적으로 해석을 하면 AI 칩은 여전히 공급 자체가 쇼티지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계속 성장성이 걸릴 수가 있는 거고 둘에서 TSMC도 그런 말을 했어요. 같은 결인데 우리가 지금 고객 AI 수요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 오후장에 다시 한번 뭐 HBM 관련주에 또 매기성을 불러일으키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그러면 이제 TSMC가 미국의 애리조나 공장에 짓고 있는 이 파운드리 공장에 대해서는 한 2025년도까지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실적이 마이너스 23%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그냥 느껴봤던 것은 여전히 지금 TSMC가 원하는 AI 수요치의 물량을 조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글로벌 주요 업체들이 삼성전자 쪽으로 손짓을 내미는 것 자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실적이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물량이 넘치다 보니까 수요가
그거를 지금 TSMC가 다 감당을 못해서 삼성전자도 좀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뭐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AMD 쪽에 지금 우리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수요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AMD CEO가 대만에 가서 좀 뜻밖의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삼성전자로 수요를 다 몰아준다는 설이 있는데 맞느냐?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국 언론을 믿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분이 한국에 왔으면은 대만 언론을 믿냐고 거꾸로 물어봤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뭐 충분히 그 대만 방문해 가지고 업체를 찾아가는데 거기서 한국에다 주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차피 그 사람들 비즈니스는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해가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그 말에 크게 비중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예. 사실 뭐 저도 한국 언론을 반 정도는 안 믿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해운사 HMM 쪽 이슈도 있습니다. 매각이 이달에 이제 본격화된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주가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산업은행이 지금 들고 있는 지분이 한 40% 정도 되는데 이게 대략 한 4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인수 후보로 지금 뭐 SM 상선을 비롯해서 현대차, 포스코, LX가 거론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번 매각 어떻게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쉽지 않죠. 뭐 아마 SM그룹이 많이 좀 물망이 떠오를 거예요. 현대차 그룹 쪽은 사실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현대차 그룹이 거론은 됩니다만 실제로 액션을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러면 가장 동종업 쪽 SM은 우리가 아시는 그 엔테 SM은 아니죠. 네. SM 상선이 SM인데 네. 근데 이쪽 같은 경우도 쉽지 않은 게 실제적으로 해운 얼라이언스에 걸립니다. 걸린다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은 이게 동종업종의 대형 합병이잖아요. HMM이 옛날에 현대 상선의 지금 이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각 이슈가 나오고 정부도 지금 실제적으로 이게 뭐 HMM도 마찬가지고 카이도 마찬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매각 이슈가 나오곤 있긴 있는데 투자하는 관점에서 포인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분들은 매각을 한다고 하면 주가가 오른다는 어떤 희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지분 자체가 사이즈가 산업은행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가 갖고 있는 지분이고요. 또 하나가 해운업황 자체는 글로벌적으로 얼라이언스가 동맹이 됐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이 만약에 SM그룹 쪽에서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또 국제해운기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항공 합병하는 거 약간 예. 비슷한 그림이거든요. 예. 생각보다는 저는 새로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거론된 기업들의 리스트 자체도 새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막연하게 주가는 조금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해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면 조금 더 진행되는 걸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기업들이 뭐 해운업에 좀 비전이 있다고 봐야 여기 뛰어드는 건데 가능성이 없다고 보세요, 이사님도? 지금 성장 산업에 쓸 돈도 지금 부족해가지고 기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자금 조달에 애를 먹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 뭐 UAM도 한다고 그러고 또 로봇 산업 들어가 있지. 이쪽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전기차 쪽으로 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 투자가 또 필요한 거고 뭐 LX 역시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은 해운업에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그 올인하기에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 일단 좀 지금 오늘 나온 기사는 뭐 관심이 많다 하는 거는 항상 뭐 어느 기업을 이제 매각을 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은 기사에서 아무도 관심 없다라고 기사를 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업종의 흐름으로 본다면 근데 해운을 바라볼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실 매각 이슈는 누가 인수할지 모르겠지만 네. 단발적인 이슈라고 보고 이제 흐름상 이제 뭐 조선이나 철강 해운이 이제 비슷한 흐름을 갖고 움직인다고 보면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 호황을 맞았다라는 평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해운도 굉장히 이제 흐름상 업황의 흐름상은 굉장히 호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은 경제가 힘들지만 결국에는 물동량이 늘어난다라고 보고 최근에 이제 유럽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직 허덕이고 있긴 하지만 뭐 엊그제 나온 영국의 CPI나 유럽의 전반적인 물가도 잡혀간다고 보면 전반적인 이제 산업 경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상향 쪽으로 이제 간다라고 본다면 해운이 지금 들어가기에는 뭐 그러니까 누가 인수할지 모르겠지만요. 네. 괜찮은 시기일 것 같고 가격이 문제가 될 텐데 팔려는 쪽에서 비싸게 팔려고 할 거고 그렇죠. 사는 쪽에서 싸게 살려고 할 테니까 그 싸움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겠죠. 업황은 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암초들이 굉장히 많이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에 해당되는 이 LPR 금리 오늘 동결했거든요. 경기 침체가 지금 우려된다고 해서 뭐 부양하고 금리 인하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동결을 했어요. 왜일까요? 요즘에 중국 당국의 행보를 보면 약간 갈피를 못
있겠어요. 네. 엊그저께는 뭐 빅테크 기업들 모아서 좌담회도 하고 13개 부처가 11개 그 소비 진작책 내놓으면서 아 이제 정말로 군부를 지피는구나 막 이런 뉘앙스를 피겼다가 갑자기 지금 LPR 금리를 동결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데 뭐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 거지만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진 않다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양책을 내놔서 경기를 막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해도 중국 인민들이 소위 소비를 늘리는 것보다는 저축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더 세기 때문에 네. 경기 부양책을 지금 전면적으로 쓰기에 그렇게 좋은 타이밍은 아니다. 라고 봤었을 때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시각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 미국과의 금리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LPR 금리를 인하해 버리면 금리 차가 더 벌어지게 되고 뭐 어떻게 보면 자금 이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인민은행 부총재가 하반기에 우리 디플레 위험 없어, 이거 정책 수단도 많아 이렇게 자신하는 멘트를 오늘 날렸는데 실제 자신감 가질만 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얼마 전 리창 총리도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보고 해석했을 때 이제 공산당이니까 뭔가 일원화된 조치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아 그러면 뭔가 경기부양 카드를 곧 세게 내놓겠는데 이런 시각을 기대감을 갖고 보고 있는 건데 네. 지금의 흐름이 약간 과도기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뭐 그런 뉘앙스 비쳤다가도 또 오늘 LPR 금리 동결한 것처럼 아 조금 타이밍을 보고 있나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직 뭔가 방향성을 갖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국내 10대 기업들 시총 상황에 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포스코가 최근에 가장 많이 시총이 늘었고요. GS그룹은 이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포스코 뭐 이름만 붙으면 다 올라갈 정도로 최근에 상당히 뜨겁기도 했고요. 포스코의 ICT 쪽이죠. DX 오늘 보니까 엄청 뛰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포스코 사명을 따도 포스코로 바꿔야 되나 할 정도죠. 기업들이. 네. 그래서 시가총액 이제 아마 시가총액으로 보면 이 기업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네. 아시겠지만 연초에 포스코 그룹들의 시가총액이 대략 한 40조 정도였는데 지금 어제 보니까 지금 80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포스코 그룹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이 올라왔나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포스코 홀딩스의 절대 주가가 지금 50만 원대잖아요. 네. 저는 사실 이걸 계속 신고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역사적 신고가는 2007년도에 60만 원대 이상이 있었습니다만은 신고가의 개념 잘 때가 이제 절대 주가 관점에서는 가장 최고가 될 건데 산업의 트렌드 관점에서는 사실 만약에 저한테 포스코의 최고가가 얼마라고 묻는다면 그냥 저는 지금이 신고가랍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4년 전에 포스코의 철강 업황에 대한 신고가와 지금 소재업체에서의 변문은 다른 거니까 그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다른 그룹들도 많이 올라놓았어요. 뭐 삼성도 올라가고 현대도 많이 올라갔는데 이번 2분기 접어들어서 가장 돋보이고 앞으로도 돋보인다는 느낌표가 많은 기업이 아마 체질 개선을 가장 확실하게 하고 있는 포스코지 않나.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는 뭐 크게는 좀 두 축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2차 전지하고 철강 이렇게 가는 것 같고 그 뒤에 뭐 인터내셔널이나 오늘 올라간 뭐 DX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계열사들 중에서 좀 앞으로 어디를 좀 유망하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복잡하게 보실 거 없이 그냥 홀딩스 보시는 게 제일 무난하다고 봅니다. 홀딩스요. 홀딩스가 지금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네. 홀딩스가 지금 상장하지 않은 그 기업들, 계열사들 가운데서 보면 대부분이 밸류체인이 2차 전지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 것들이 많은데 네. 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홀딩스 같은 경우는 돈을 상당히 많이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자회사들 지금 있는 포지션들이 대개 보면 또 합작으로 많이 지었거든요. 호주 기업이라든지 뭐 중국 기업이라든지 상장의 유인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고스란히 그 이익을 이제 반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리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얻어낼 포텐셜까지 감안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 사실 지금 여타 뭐 작은 회사들 뭐 밸류 따지고 머리 아프게 가는 것보다는 홀딩스로 그냥 계속해서 보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이 붙는 걸 보면 퓨처 M으로 또 엄청나게 붙잖아요. 그래서 네. 홀딩스랑 퓨처 M이랑 거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던데 앞으로 뭐 그래도 홀딩스가 더 저는 그래도 홀딩스라고 보고 있는 게요. 결국은 밸류체인의 정점은 홀딩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퓨처엠 역시 홀딩스의 어떤 서포트 하에서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퓨처엠이
지금 주가가 뭐 빠진다 올라간다의 차원이 아니라 양사를 놓고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결국은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은 홀딩스로 돌아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철강 그룹으로 묶기 때문에 네. 여전히 이제 그런 식으로 묶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포스코 홀딩스 주가만 본다면 철강 그룹으로 묶이지 않고 뭐 친환경 배터리 이런 업종으로 묶인다면 지금보다 주가가 더 가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사실 이제 그룹주 얘기를 하니까 철저하게 그룹 내에서 어떤 사업이 주력이냐 이걸 가지고 그 포트폴리오가 지금 트렌드나 어떤 업황의 흐름에 어떻게 부합이 되느냐를 보고 그 뭐 이렇게 그룹주의 그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포스코는 그런 면에서 아주 후기를 맞은 거고 포스코홀딩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워낙 지금 물 들어온 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네. 않습니까? 더 좋은 평가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만약에 어떤 기업 중에서 우리가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수익률이 더 높은 게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포스코 퓨처엠에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퓨처엠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뭐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포스코 이 모든 수혜는 전부 다 포스코 홀딩스가 가져가죠. 네.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 포스코의 가장 큰 강자가 내재화율이라 보거든요. 내재화. 뭐 다른 배터리 관련 주도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에산 어떤 리튬이라든지 니켈을 다 수입하잖아요. 근데 네. 포스코는 6개의 리튬, 니켈, 리사이클링, 양극재, 음극재, 차세대 소재까지 6개 라인업을 다 갖춘 거거든요. 뭐 아르헨티나 염호까지 이야기하지 않는다더라도. 그러니까 가장 산술적인 계산법으로는 포스코 홀딩스가 아주 장기적으로 되게 좋은데 주가 상승 어떤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 소재 산업에서의 점핑의 그 레버리지, 그러니까 수익률 게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저는 포스코 퓨처엠 만약 하나만 선택한다는 말이죠. 실제적으로 전방에서 싸우는 포스코 퓨처엠 쪽에 조금 더 무게추를 두지 않겠느냐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예. 철강 관련해서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철강이요? 예. 아까 이제 철강 밸류를 보느냐, 2차 전지 밸류를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네. 철강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우리 지난주에서 얘기했었던 거 있을 거예요. 그 수소 환원해 가지고 이제 네. 생산하는 거 있잖아요. 이 기술을 지금 글로벌 철강사 중에서 세대로 갖춰 가지고 시생산까지 가고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기술을 지금 만약에 2030년 정도 돼가지고 여타 기업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철강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 하 대표님 말씀하신 거 당연히 존중을 하고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포스코홀딩스가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철강에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2차 전지 소재 쪽을 꽉 잡고 있는 게 포스코라고 한다면은 육해공을 다 잡고 있는 기업이 또 있죠. 바로 한화입니다. 10대 그룹 계열사 중에 시총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게 한화오션이라 그래요. 오늘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인수는 어쨌거나 좀 성공적으로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방산의 이미지가 제대로 된 거죠. 조선회사 중에서 아시겠습니다만 현대중공업도 있을 거고 대우조선 뭐 예전에 이제 지금의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하나오션이죠. 네. 근데 뭐 잠수함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도 있고 한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구축함이나 잠수함 쪽이 조금 더 특화되어 있고 비중이 높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는 원래 출발 자체가 이제 지상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대변되는 지상에서 이제 해상까지 잡은 거고 마지막 남은 퍼즐이 하나 있죠. 그건 바로 카입니다. 이제 항공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물음표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간에 하나오션의 주가가 사명도 바꾼 건 있는데 사명 바꾸기 전부터 주 하나의 품으로 가면서부터 주가가 레벨업이 점핑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 대주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기관 패시브 자금에서.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의 고공 랠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건 이제부터는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오션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의 이 패러티가 거의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탄력성도 좀 같이 보시면서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오션의 오늘 주가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뜻밖에도 지금 매도 의견 비슷한 그러니까 투자 의견 하향 중립 의견이 나왔단 말이죠. 하나오션 네. 슈퍼 사이클 조선 간다더니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이거? 슈퍼 사이클을 놓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항상 뭐 우리가 요즘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몇 년을 앞당겨 와가지고 밸류에이션 계산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거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가지고 신규 성장 산업 같은 경우는 몇 년을 앞당겨도 충분히 얘기가 되지만 사이클 산업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앞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그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 그 사이클로 봤을 때는 제가 여태까지 리포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애널리스트들 말씀하시는 거나 종합을 해봤을 때는 최소
이 그 조선업 자체가 한 3년 정도는 긍정적인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네. 그 하나오션의 지금 최근 주가 상승을 놓고 얘기하면은 조선의 빅사이클 뭐 이런 이슈도 있었지만 사실 지난번에 그 캐나다 잠수함 수주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더 급등을 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 일종의 좀 이벤트성 급등도 좀 일부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여타 조선주 대비해 가지고 지금 주가 수준이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높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저기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도 나온 것 같고 어찌 보면은 다른 것들보다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당연히 쉬어가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키 맞추기를 위해서라고 그러면 여타 조선업체들도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상대적인 가치로 놓고 본다면 여타 조선주들이 따라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이제 하나그룹이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하면서 사실 그 전에도 몇 번 인수하려고 했다가 무산되고 뭐 가격 협상 안 돼서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다가 네. 최종 가격이 상당히 이제 헐값 논란도 있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만큼 괜찮은 가격에 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흐름을 보면 조선업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호황기를 맞았고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참 기가 막혔죠. 괜찮은 가격에 사고 났더니 사명 다 바꿨더니 괜찮은 업황의 호황기가 도래했고요. 예. 또 하나 이런 측면에서 보실 수 있는데 그때 한화 이제 그 대우조선의 인수를 할 때 계열사에서 출자를 한 금액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1조, 하나 시스템에서 5천억 이렇게 출자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대 주주, 2대 주주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열사들끼리의 지금 그 시너지는 협업 부분에 대해서도 그룹 내에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고 해요. 특히 이제 특수 부문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 기업들이 워낙 하나 그룹 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특수 부문 같은 경우는 수직 계열화도 일어나려는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인사기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네.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그룹 내의 시너지 측면에서도 이런 대우조선해양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데 왜 애널리스트 분들은 목표 가격을 적죠?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 네. 오늘 그 매도 리포트를 제가 잠깐 봤는데 네. 주가가 과도하게 레벨업이 돼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이다. 그럼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그냥 하는 얘기예요. 네. 지금 미국 증시가 미국의 S&P나 나스닥의 밸류가 과거 평균치 17배보다 가장 높은 19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애플과 테슬라를 파시겠습니까?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주가가 오르는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오션이 이제 다음 달 8월 달 예정된 또 MSCI 편입 종목이기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투자 의견이 매수해서 중립한다고 주가가 좀 내려가고 가격에 집중하는 순간 이제 중심이 안 생긴다는 거죠. 물론 이제 본인의 이제 투자 레포트의 의견 자체가 의견이 있고 타겟 프라이스가 있는데 네. 그럼 투자가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투자자분들은 그냥 저는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매도라는 그런 레터는 지금 앞으로도 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그냥 팩트에 기점은 앞으로 산업 자체의 사이클이나 이런 거를 조금 체크하시면서 레포트를 보시면 조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주연님이 한화 시스템 좋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요. 지금 하나 오션 외에도 뭐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솔루션 다양한 이제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화가 나네. 하나 솔루션을 왜 이렇게 눌러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네, 네. 저한테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 하나 솔루션은 지금 6개월째 매수 스트롱 바이인데 스트롱 바이. 주가가 5만 원 밑에서 그냥 엎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도 사실 말을 꺼내서 나오니까 호재가 하나 또 나왔어요. 네. 뭐냐면 미국 세관이 중국의 통웨이라고 론지라는 태양광 모듈 회사가 있는데 요거 이제 태양광 모듈 수입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또 주가가 좀 수급을 받겠죠. 근데 여기에는 어떤 함정이 있냐면 중국산 폴리실리콘과 모듈을 일부 기업이긴 합니다만 미국 세관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보면 이미 미국 현지에서 IRA 법안을 받고 폴리실리콘 모듈 전제까지 수직 계획을 갖춘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일한 기업 하나 솔루션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정리가 안 되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이 밸류에이션만으로 말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하신 지적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자면 하나 그룹주 내에서 좀 어디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사님? 뭐 저는 여전히 그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스페이스. 네,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장 중요시 볼 수 있는 거는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일단 수직 계열화 비슷하게 이제 모든 방산 쪽을 갖다 몰았거든요. 네. 주식회사 한화 그 지주회사가 갖고 있던 그 방산 사업부 역시 글로 몰아놨고 하나 시스템도 그 계열로 지금 에어로 계열 밑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순수 방산 업체로서
글로벌 경쟁력에서도 그렇고 가장 좀 준비되어 있고 성장의 가능성까지 좀 갖춰놓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나그룹은 이전에도 그랬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산이 메인으로서 그 축을 계속 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GS 계열도 요즘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GS건설이 순살 자의 사태 이후에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 이어가고 있는데 요즘 또 개인들이 무섭게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시는지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저는 사실 GS그룹을 아주 면밀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네. 그룹주 내의 그 계열사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요즘 트렌드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건설도 그렇지만 뭐 편의점, 뭐 GS가 갖고 있는 트렌드상으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거고, 특히 이제 GS건설 뭐 순살자의 사태 얘기하셨지만 이게 이제 단기간에 끝날 이슈도 아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또 뭐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다 트레이딩 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그룹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이건 하 대표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새 GS 안 좋아해요. GS 개인적인 선호 말고요. 아니 그러니까 LS 쪽은 괜찮은데 네. GS 그룹 쪽은 좀 안 좋습니다. 아, 안 좋다. 네, 모회사 이제 GS도 이제 정유 업황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GS 건설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이게 지금 먼저 우리나라 인천 금단이죠. 예, 아파트 이제 전면 재건축이잖아요. 다 무너뜨리고. 근데 여기에는 감춰진 익스포저가 훨씬 많습니다. 네. 지원 배상금에 대해서 가구당 뭐 8천만 1억 정도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가 알기로는 부수는 비용도 거의 짓는 만큼이나 많이 든대요. 그러면 작게 말해서 보통 그게 대단지잖아요. 대단지가 아마 3천 가구 이상 정도 전후가 대단지 2천 가구 그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생각보다 이 하나로 이룰 수 있는 리스크가 상당히 큰 거고, 또 하나가 건설회사는 아직까지도 어음 결제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GS니까 그래도 그나마 버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게 도급도급 하급하급으로 가게 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그 건설사들은 부동산 PF 노출도 많고, 네. 또 하나 말 꺼낸 김에 그런데 분양가 안 내려갑니다. 요새 보면 코로나 때 만약에 우리나라 서울 경기 쪽에 국평 같은 이제 인기도가 좀 있는데 네. 30평대가 분양가 9억하고 이 정도 하거든요. 네. 못 내려요. 그게 3년 만에 3억에서 9억짜리 뛰어버리니까. 네. 왜 못 내리냐면 인건비나 재료비가 30에서 50% 올랐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그 적자를 감안하고 공사 지원도 지원하면서도 분양가 내릴 수 없고 미분양 상태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주 지금 생각보다 금리 만약 우리나라 금리 동결하고 뭐 미국 경기 좋아진다고 막연하게 투자하게 되면은 네.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그리 보고 있습니다. 건설 업황 측면에서는 그래도 뭐 최근에 집값이 반등했다는 소식도 일부 들리긴 하던데 뭐 추세적인 반등인지 데드캣 바운스인지 모르겠지만 업황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먼저 그거에 앞서 가지고 네. GS건설이라고 그러니까 다들 이제 GS 계열사로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GS하고는 일관계도 없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GS 오너가가 개인 회사로 지금 갖고 있는 회사예요. 네. 어찌 보면은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뭐 순살자위도 나왔지만은 뭐 어디는 또 워터파크 자위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그거는 사실은 GS 그룹의 어떤 방향하고도 맞지 않지만 어찌 생각해 보면 사실 수익에만 집착한 어떤 그런 경영이 아니었겠느냐라는 또 의심도 좀 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그 정도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제가 바닥이냐 아니냐를 논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지금 최근에 역전세난이 좀 더 이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정책으로 풀어보려고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지금 어쨌든 자금을 풀었다가 지금 죄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일단 이게 버블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 있던 상태에서 네. 약간 빠진 상태에서 다시 반등 나오는 걸 갖다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글로벌의 어떤 변수, 경제 변수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도 아직은 좀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섣부른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 경기 관련해서는 평론가님께서 또 한번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받기 싫은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네. 그거 알면 저도 뭐 해보겠는데, 지표들 최근 나타나는 지표들만 보면 이제 우리가 집값의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가 거래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매매 가격, 뭐 전월세 가격은 좀 후순이긴 하지만 최근에 전월세 가격도 민감하게 보고 있기는 하죠. 네. 그런 것만 보면 지방 빼고요, 서울 수도권만 보면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는 아주 타당한 그 해석이라고 봐야 되겠고, 이제
그 정책적인 부분도 봤었을 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부지만 대출 규제라든지 아니면 뭐 전매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푼 효과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하반기에는 폭은 모르지만 부드럽게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요 정도만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앞서 이제 이사님 말씀 주셨지만 금리 변수도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건 또 심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역전세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 모르거든요. 네. 최근에 또 주담대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또 주담대 금리가 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 뭐 현금 부자에서 제 돈 주고 다 사시는 분들 제외하면 사실 대출을 끼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담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면 사실 이거는 또 집을 사기에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참 예측이 어려운 시장이긴 한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한꺼번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에코프로로 돈 많이 버신 분들이 어떻게 주택 좀 사주시지 않을까요? 그 좀 구매력 있으신 분들이 그분들 말고는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자, 그 지금 최근에 이제 HDC 지난 2021년이었나요? 그때 HDC 현산 붕괴 사고 이후에 지금의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GS건설이 앞으로 주가가 이렇게 크게 반등해서 올라갈까? 회복될까?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애플이 이 생성형 AI 시장에 출사표 낸다. 이 소식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평론가님 이 이슈 좀 주목해서 보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네. 그 이제 애플이 뛰어든다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시장이 다시 한번 이제 지각 변동을 일으킬 뭔가 이제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의 애플이 해왔던 특히 생성형 AI에 있어서 취해왔던 태도나 입장 이런 걸 보면 거의 입장을 드러내질 않았고 오히려 철저히 함구하고 지난번 그 신제품 발표할 때도 이 생성형 AI 질문이 나왔지만 그렇게 비중 있는 이렇게 가치 있는 얘기들 꺼내놓지 않았어요. 네. 뭔가 꽁꽁 숨기고 있었는데 최근에 애플이 이제 생성형 AI 우리도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도가 나왔고 이게 그럼 갑자기 애플이 왜 입장을 바꿨을까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거든요. 일단은 애플도 비밀리에 생성형 AI와 관련된 모델을 개발하고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해왔던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왜 이 시점이냐라고 봤었을 때 최근에 이제 메타가 라마라고 하는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을 새로 내놨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견제구라는 해석이 많이 있어요. 챗 GPT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작년 말에 챗 GPT가 나오고 났었을 때 뭐 애플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메타가 라마라는 이제 오픈 소스로 이제 이 모델을 내놓으니까 애플이 여기에 대한 견제구를 날렸다라는 해석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그만큼 라마란 모델 자체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예. 그리고 오픈 소스로 발현이 됐기 때문에 생태계 전체에 미칠 영향도 상당히 크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애플도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도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있고 조만간에 내놓을 거야라는 이제 시그널을 시장에 내놓은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 라고 보는 거는 이 휴대폰과 관련이 있다라고 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라고 한다면 텍스트 기반의 뭐 질문을 해서 거기에 답을 얻어내는 이런 식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영화에서만 봤던 스마트폰 하나에 AI 이 비서가 있어서 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이런 세상이 이제 머지않아 올 건데라고 봤었을 때 라마 모델이 하나의 분기점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퀄컴과 손을 잡았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퀄컴은 휴대폰 칩을 만드는 회사인 거고 예. 안드로이드 진영 쪽에 쏠려 있는 업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메타와 퀄컴의 합작이 뭘 뜻하냐? 곧 안드로이드 진영의 AI 아키텍처가 실릴 것이고 이 AI 아키텍처가 휴대폰에 실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이 앱이 정말로 AI처럼 모두 다 일원화돼서 구동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상당히 위협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애플이 이번에 AI를 과감하게 내놓은 것이다. 뭐 이건 이제 해석을 거쳐서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인데 휴대폰 시장에 뭐 아이폰이 워낙 꽉 잡고 있기 때문에 1인자로서의 입지를 굳어가고 있는데 자칫 라마란 모델이 상당한 위협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도 뭔가 시장에 메시지를 던져야겠다. 라고 보는 거죠. 예, AI가 또 한바탕 뜨거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는데 국내에서는 요즘 이 섹터가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의료 AI 쪽이죠. 뭐 딥노이드, 뷰노, 루닛 셋 중에 한 종목씩은 꼭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가 가진
그 특장점을 가장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뭐냐면은 시장의 어떤 사이즈가 첫 번째는 가늠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쪽 특히 의료 AI 쪽 같은 경우 글로벌 의료 AI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건 신약 개발을 위한 그 물질을 갖다가 매칭시켜주는 쪽이 좀 있고요. 이런 우리나라에 있는 뷰노라든지 이런 회사들처럼 그 기존에 제작되어 있는 기계에 탑재가 돼가지고 거기서 추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의료 AI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게 글로벌 그 의료 AI의 어떤 가이던스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주가가 단기에 지금 사실 연초 대비해서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이 싸냐 비싸냐를 얘기하는 것도 참 애매한 구간이기는 한데 분명한 거는 이 시장을 현재 이들이 개척을 하고 있고 이 미국 FDA에서조차도 실제로 딥카스 같은 경우도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제 FDA 쪽에다가 한번 임상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자료가 부족하니까 더 많은 임상 자료를 가지고 다시 제출을 하라는 식으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네. 이걸 실제로 국내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은 의료 분야에서 또 다른 어떤 글로벌 어떤 트렌드를 장악해 나갈 수 있는 네.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물론 많이 올라 있기는 하지만 네.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뭐 글로벌 기업들하고 협업을 한다 뭐 이런 소식도 들리는 것 같고 미국의 무슨 암 프로젝트를 루닛이 뭐 거기에 포함됐다 이런 네. 얘기도 있잖아요.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를 들썩이게 하는 요인인 것 같기도 한데 실제가 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루닛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암적국 프로젝트 캔서 무샷에 가입 합류를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모든 게 지금까지 각광을 받는 거 아까 말씀하신 마찬가지로 이쪽 산업 자체는 이제 우리가 의료 AI 사업도 데이터는 지금 여러 조사 기관에 앞으로 뭐 몇억 달러가 될 거 지금의 뭐 20억 달러가 뭐 20, 30년에 300억 달러가 된다 이야기하는데 네.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의료 AI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진단 AI 이런 겁니다. 그래서 뷰노 같은 경우도 MRI 관련해가지고 뷰노 아마 브랜드 딥브레인이죠. 알츠하이머 진단으로 가는 거고 루닛 같은 경우도 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단 AI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고민도 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쪽 산업 같은 경우는 막대한 R&D 비용이 든단 말이죠. 과연 이 루노나 지금 시장에서 엄청 각광을 받고 있는 뷰노나 이런 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향후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네. 향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많이 할까요?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에 되는데 이건 정부 지원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까지 지켜보는데 이런 쪽은 또 우리가 말한 일상적인 바이오랑 조금 달라요. 바이오 뭐 우리가 말하는 HLB라든 이런 기업들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R&D, ING 영역이 있다 보니까 주가는 아마 현 시장에서 뭐 AI 어떤 열풍 자체가 사그라지지 않는 한 계속 저는 진화되면서 새로운 기업들에 대해서 매기세가 몰리지 않을까 그리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제 의료 AI와 관련해서 지금 기술적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고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앞서 이제 뭐 루닛이나 뷰노 같은 기업들이 1세대 기업들인데 2010년대 중반부터 연구를 시작했고 의료 분야가 워낙 보수적이고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검증이 돼야 도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간 타입으로 따져보면 지금 거의 10년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병원에서 서서히 도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의 잠재력이 정말로 터지려면 어떤 게 해결이 돼야 되냐라고 이제 봤었을 때 업계에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지금 수익성 확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앞으로의 잠재력, 뭐 이런 분야의 시너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만 진짜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평가를 할 때는 그 이런 의료 AI 서비스들이 급여 체계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 시점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급여 체계에 들어가면 마켓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지금은 사실 이제 그 서비스로 들어간다고 해도 병원에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필립스라든지 뭐 후지, 캐논 이런 회사들의 장비에 소프트웨어 형태로 들어간다거나 같이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서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좋은 뉴스일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매출이나 수익성에서는 그렇게 큰 재미를 보지 못하는 국면이거든요. 근데 급여 체계에 편입이 되면 병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건강보험으로
할 수 있는. 그렇죠. 건강보험 급여 체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의료 AI들도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고, 그럼 그때부터는 판이 달라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국내 의료에 일본 후지 이제 의료보험 수가 들어간 기업이 큐렉스라는 기업이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여기서 앞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먼저 뭐 미국 FDA도 마찬가지 의료 수가에 들어가는 애가 수익선전으로 가는 그림이고 예. 한 가지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만약 이런 쪽이 조금 더 현 정부에서 많이 갈 수 있는 거는 현 정부의 정책 구조가 이쪽에 대해서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걸 계속적으로 현재 정부 슬로건으로 밀고 가거든요. 네. 이게 또 바이든 정부하고 우리나라 지금 20대 정부하고 맞아요. 그런 거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지금 이게 이제 수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가 이제 수가가 들어가게 되면 물론 싸게 할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요. 딥카스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얼마 전에 조사했던 걸 가지고 하면은 아마 그게 저기 한 번 하는데 일일에 그게 7,000원인가? 그 정도 되고 그 반반을 지금 병원하고 나누는 식이고요. 새로운 기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그 기기에 그 프로그램을 얹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저는 정확하게 그게 이제 그 의료기기 업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한 걸로는 그게 이제 병원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무관하게 시장은 확장이 될 수 있다. 다만 이게 문제가 이제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은 아직까지 인지도가 좀 약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뷰노 제품 같은 경우는 심정지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이다라는 게 통계로도 나와 있지만 예. 그게 아직은 적용이 되는 게 일부 병원에서만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빠르게 확산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더 빨라지겠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 FDA라든지 이런 쪽에서 실제 구체적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은 그 시장을 굉장히 크게 열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놓고 말씀드리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이게 보면은 보통 제약바이오에서 신약을 개발할 때는 임상을 하게 되면은 예.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경우에는 임상을 하게 되면은 그 비용이 안 들어가요. 병원에 설치해놓고 설치해서 나오는 오히려 수익 나누기 형식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커나가는 데 있어서 자금이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현재 만들어진 것만 어느 정도만 궤도에 올라가도 상당 부분은 커버해 나가면서 성장과 궤를 같이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네. 대기업들도 이 의료 AI 분야 좀 뛰어들고 있잖아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가 보니까 오늘 AI 단백질 구조 예측 프레임워크 솔벤트를 개발을 했다. 이게 뭐 글로벌 기업들의 AI보다 3배나 뭐 성능이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LG에서도 이제 엑사원 2.0 어제 공개를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신소재 신약 개발에 AI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AI 분야를 투자를 할 때 이런 그 중소형 그 소형주들 하고 혹은 이런 대형주들 뭐 어떤 쪽으로 좀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현재 우리나라 그 AI 얘기하는 이제 기업체들이 꽤 많기는 한데 예. 실체가 있는 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LG 같은 경우도 이제 뭘 개발을 했다. 엑사원이었던가요? 네. 그 뭐 개발을 했다 하면서 이제 이걸 하게 되면은 신약 개발하는데 뭐 수월해진다고 하시는데 그건 나와봐야지 하는 얘기고요. 일단 우리나라가 일단 뭘 개발해 가지고 어떤 런칭을 하게 될 경우에 항상 기사를 보면은 항상 삼성이 TSMC를 앞설 것처럼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내용하고는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나갈 필요는 없는데 거기에 매칭을 해가지고 이제 한 가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오히려 좀 관심을 더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다. 특히 이제 AI 쪽하고 매칭을 시켜가지고 지금 HBM도 좀 많이 회자되고 되고 있는데 HBM 시장이 앞으로도 성장률 자체가 지금 현재는 마켓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네. 이게 성장률이 2028년 정도 되면은 디램 시장이 한 30%까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건 고수익 사업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지금도 주문형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양산을 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꾸준히 성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도체 칩메이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재평가도 일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AI 뭐 작은 업체들 쳐다보면서 물론 그게 시세가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 그 반작용에 대한 그 고민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AI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바이오 AI 막 이런 식으로 테마성으로 거론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약업계 계신분한테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냐라고 봤었을 때 사례가 재밌어서 소개를 해드릴 비아그라를 만약 예를 들면 네.
지금 이제 비아그라가 이제 뭐 성기능 개선제처럼 쓰이긴 하지만 원래 심혈관 질환용으로 개발이 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개발 단계에서 AI가 그때 만약에 있었다면 개발 단계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성기능 개선제로 쓸 수 있겠다라는 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네. 메커니즘을 보면. 그러니까 신약 개발에 있어서 AI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는 말씀하신 검증이 필요하지만 메커니즘 자체는 시간이라든지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요소로는 분명히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측면을 말을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의외의 소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CGV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다 이 소식이거든요. 지난번 이제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안겨줬던 종목이 아닙니까? 어떻게 반등을 했을까요, 실적이? 일단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좀 돌아왔죠. 관객들이 돌아온 영향이 있었고 네. 뭐 그 흑자 폭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얼마나 그동안 많이 적자 추세를 이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폭이지만 흑자 전환을 한 거에 있어서 굉장히 회사 내에서 고무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관객 수도 돌아왔지만 뭐 예를 들면 4DX라든지 스크린X처럼 그 CGV가 추구하는 어떤 특별 상영과 관련된 그런 매출도 상당히 잘 나왔다라는 거에 좀 의미를 둘 수 있겠고요. 네. CGV가 이제 뭐 상반기에 사실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많이 곤혹스러워하고 한 건 있지만 앞으로 CGV가 이제 극장 체인에 있어서 운영 전략을 바꿔가는 시점에 있다라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뭐 옛날처럼 단순히 이제 극장 하나만 보고 멀티플렉스형 대형 극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여러 콘텐츠들 심으면서 극장 그 콘텐츠와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계속해서 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최근에는 OTT 콘텐츠도 극장에서 튼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러 방면으로 좀 생존을 위한 전략,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CGV는 이런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범죄도시가 살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극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콘텐츠주 전반적으로 상황이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콘텐트리 중앙, 뭐 스튜디오 드래곤 6월 이후에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좀 큰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CGV 흑자에서 우리가 좋아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예. 비용을 줄인 거죠. 혹시 극장 안 가보셨습니까? 요즘에 안 갔네요. 네, 그렇죠. 생각보니까. 예.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 네. 저는 이제 최근에 미션 임파서블을 보고 왔는데 네. 이제 예전에는 티켓을 받으시는 직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인데 CJ는 실제적으로 앞으로 만약에 시우기를 좀 구축하려면 오히려 제가 볼 때 극장 수를 줄여야 됩니다. 신촌 백호점이 사실 백호점이었거든요, 서울에. 왜 그러냐면 이제 매체 자체가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방면이 너무 다양해진 거예요. OTT의 어떤 급성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흑자라는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게 되면 팝콘 많이 파는 것도 있는 거고요. CJ 극장의 어떤 실적 어떤 팝콘의 개수로 발리는데 중요한 것은 예전처럼 이제 문어발식으로 확장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적자 흑자 전환 이후에 계속 이어가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 가장 첫 번째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졌다.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다음 주에 굉장히 우리 많은 일정들, 중요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뭐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지 투자 전략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빅테크부터 시작해서 주요 2차 전지 기업이나 주요 기업들 실적도 대기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또 FMC가 있지 않습니까? 뭐 실적 관련된 거는 다 예상이 좀 돼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2차 전지 쪽 양극재 쪽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보다 하회할 가능성이 높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실적 좋지 않을 거라는 거 다 알고 있고 저는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건 일단 FOMC입니다. 근데 사실 FOMC는 또 정해진 답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은 분명히 기본적으로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한 부분인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FOMC 이후부터는 장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는 그림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지난주엔간 나와가지고 증시가 좀비 장사라고 그러면서 그 갑자기 확 올라가는 주식 따라갔다 물려가지고 쓰러진다는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계속해가지고 대표주, 우량주 그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는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그 다음에 풍력,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풍력이고 그 다음에 하반기 쪽에서는 저는 계속 최근에 이제 바이오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포트폴리오가 없으신 분이라면은 조금씩 분산을 해가지고 편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이오 쪽을 또 주목해 보고 계시군요. 평론가님은요? 네. 다음 주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이제 FOMC가 분기점이 돼서 뭔가 방향성을 정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 사실 이번 FOMC는 다 알겠지만 답을 내놓고 하는 FOMC처럼 비춰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은 뭐 기정사실화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이제 파월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될 텐데 최근에 흥미로운 그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이제 금리 인상 스케줄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뭐 이달 FOMC에서 인상할 거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거냐,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거냐라고 봤었을 때 예전보다 그렇다라고 답한 비중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줄었어요. 줄었다는 의외의 답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7월에 단행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매파적 동결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또 높다라고 보는 시각이 조금씩 또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금리 인하가 언제일까라고 막 낙관적으로 막 답을 내놓고 시장을 바라보면 자칫 좀 핀트를 잘못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더 민감하게 앞으로 긴축 스케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바라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 대표님. 예, 저는 금리별로 FOMC 안 볼 것 같아요. 네. 정시를 바라보니까 네. 어떻게 보게 되면 악재보다는 호재성이 좀 많지 않을까 볼 수 있고 미국 실적 발표가 우리한테 끼칠 영향은 생각보다 좀 작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8월에 예정돼 있고요, 반도체죠. 그리고 마이크론은 이미 했고요. 그럼 애플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작은데 우리나라가 다음 주에 삼성전자나 삼성전기나 하이닉스나 현대차 네. 다 실적 발표할 건데 과연 실적은 대부분 나쁘게 나올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네. 현대기아야 뭐 지금 되게 잘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큰 꼴에서 밝히는 내용들의 향후 전망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서울에서 올 들어서 처음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유럽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 수가 10,000명이 넘어섰다고 하고요. 여름이 다 가려면 아직 한 달도 더 남았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물론 경주마 시청자 여러분들 이 폭염 관련주들부터 들여다보시겠지만 건강이 1번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